장모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나 지금 월척 낚았으니까 자꾸 전화하지 마.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사경을 헤매던 그 끔찍한 밤, 저는 짐승만도 못한 남편의 폭언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억대 연봉 맞벌이 부부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저는 그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말종의 공짜 식모에 불과했지요. 다가오는 시아버지 칠순 잔칫날, 저 오만한 남편을 바닥 끝까지 추락시킬 아주 기막힌 복수극을 펼칠 예정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반전, 끝까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지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노트북 가방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남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억대 연봉을 받는 우리 부부를 두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곤 하죠.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제 일상은 사실 무채색에 가깝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따뜻한 저녁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눅눅한 빨래 냄새와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남편의 양말 한 짝이었죠. 남편은 소파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분명 저보다 1시간은 일찍 퇴근했을 텐데 집안 꼴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와. 남편이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저녁거리도 없고 나 배고파서 현기증 날 지경이라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방금 퇴근했잖아. 오늘은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는다고 아까 문자도 보냈는데 못 봤어?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문자야 봤지. 그런데 봤으면 뭐 달라지나? 자기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눌러 담았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고 나간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음식물이 말라붙은 접시들을 보니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도 손이 있고 발이 있잖아. 간단한 설거지 정도는 미리 해둘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같이 일하고 같이 돈 버는 맞벌이 부부잖아.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김지윤. 너 말 다 했어? 내가 벌어오는 연봉이 얼만데 지금 고작 설거지 따위로 생색을 내. 내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 오는지 몰라서 그래. 집에 오면 좀 편하게 쉬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죄냐?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 돈 많이 벌어다 주잖아. 그 정도 돈이면 밖에서 가사 도우미를 써도 몇 명은 썼을 거야. 너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내가 얼마나 기를 쓰고 일하는데 고작 이런 대우를 받아야겠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연봉을 받으며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저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이자 퇴근 후에는 군말 없이 집안일을 해치워야 하는 무보수 가자도우미일 뿐이었죠. 남편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옷가지들을 발로 툭툭 차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빨래도 다 밀렸더라. 내일 입을 와이셔츠 꼭 다려놔. 나 오늘 피곤하니까 저녁 차리면 그때 깨워. 닫힌 문 너머로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물기 하나 없는 싱크대만 바라보았습니다. 남들은 억대 연봉 부부라며 부러워들 하지만 제 삶은 그저 남편의 오만함을 견뎌내는 고단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물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죠. 그릇을 닦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남편의 빨래감을 정리하고 밥을 안 치고 찌개를 끓이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이제는 가물가물해진 기분이었죠. 거실은 적막했고 안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비추는 우리 집은 마치 잘 꾸며진 쇼윈도와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숨이 막히는 줄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저는 저녁상을 차린 뒤 남편을 깨우러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은 누군가에게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설레는 시간일 테지만 저에게는 공포의 시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폭풍 같은 마감을 마치고 겨우 몸을 가눈 채 집으로 들어섰을 때 거실은 이미 남편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거든요. 알록달록한 낚시옷과 비싼 낚싯대들이 거실 한복판을 점령하고 있었죠. 남편은 그 귀한 물건들을 닦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새벽 3시에 나가야 하니까 아침은 필요 없고 샌드위치나 좀 싸놔. 남편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진짜 대물 낚으러 가는 거니까 기도해줘. 저는 현관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의 관절이 삐걱거리는 것 같았고 손가락 끝은 서류 뭉치에 베어 따끔거렸죠. 내일 아침 친정에 가기로 했잖아. 자기가 저번에 가겠다고 말씀드려놓고 낚시를 가면 어떡해. 남편이 낚싯대를 닦던 수건을 툭 던지며 짜증 섞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야, 김지훈. 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내가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상사 비위 맞추고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주말에 이거 하나 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서 사사건건 태클이야? 남편에게 주말 취미 생활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그 성역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가족과의 약속이나 아내의 고통쯤은 아주 가볍게 무시하곤 했지요. 어른들 뵙는 자리잖아. 나 혼자 가면 또 자기는 왜 안 왔냐고 물으실 텐데 내가 뭐라고 답해? 제 말에 남편은 코방귀를 뀌며 다시 낚시 바늘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둘러대.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출근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고 해. 너 그런 거 잘하잖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시댁, 친정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생신, 제사, 심지어 명절 당일에도 자기 기분이 내키지 않거나 운동 예약이 잡혀 있으면 저를 앞세워 방패막이로 썼지요. 정작 본인은 효자 소리를 듣고 싶어 하면서 모든 수고와 뒷감당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주말에는 자고 싶고 자기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어. 우리가 부부지 남남이야?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너 진짜 웃긴다. 내가 바람을 피우냐, 도박을 하냐? 건전하게 운동하고 낚시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 밤중에 사람을 들들 볶아? 너 같은 아내랑 사느라 내 숨이 턱턱 막히는 건 생각 안 해?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남편은 당당했습니다. 남편에게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즐거움뿐이었죠. 그 즐거움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에는 남편이 챙기는 장비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묵묵히 남편이 요구한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새벽 3시 알람 소리에 깬 남편은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나간다. 내일 저녁에 매운탕 거리 가져올 테니까 양념 준비해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거실에는 흙 묻은 신발 자국과 버려진 포장지들이 뒹굴고 있었지요. 저는 그 허망한 풍경을 바라보며 홀로 친정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으면서도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혼자서 그 모든 화살을 받아내야 하는 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엔 이미 너무 많이 낡아버린 우리 부부의 관계가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밖은 벌써 어둑어둑한 새벽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남편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이름 모를 죄책감을 짊어진 채 홀로 친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꼭 제 눈물 같았습니다. 남편의 성욕이 견고해질수록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좁아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무탈하게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제 간절한 기도가 무색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균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친정에 홀로 다녀온 토요일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친 빗줄기가 창문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부터 낚시 가방을 챙겨 들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선 뒤였죠. 적막한 집안에서 혼자 밀린 가계부를 정리하던 그때 정적을 깨고 휴대폰이 비명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 뜬 동생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 어떻게 엄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 동생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로 가고 있어. 언니 빨리 와. 전화를 끄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하얗게 채웠고 눈앞이 흐릿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당장 차 키를 챙겨 들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장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고 제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전화 너머로는 세찬 빗소리와 함께 한가로운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으로 와줘.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 밤중에 왜 이래?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대. 나 너무 무서워서 운전도 못하겠어. 제발 빨리 와 여보. 저는 거의 구걸하다시피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첫마디는 제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박아 넣었습니다. 야, 김지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 강화도야. 여기서 서울까지 이 빗길을 뚫고 가려면 3시간은 걸려. 나 이제 막 자리 잡고 입질 기다리는 중인데 지금 가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낚시가 문제야? 사람이 쓰러졌다잖아. 우리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운전을 못하겠으니까 와달라는 거잖아. 제 절규에도 남편은 혀를 쯧쯧하며 귀찮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응급실 갔으면 의사가 다 알아서 할 거 아냐. 내가 간다고 해서 노인네가 벌떡 일어나시기라도 해? 적당히 좀 해. 너는 꼭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만들더라. 수화기 너머로 옆자리 사람과 농담을 나누는 듯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장모님의 생사보다 지금 제 눈앞에 찌가 흔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부부잖아. 이럴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남편이잖아. 잔말 말고 택시 불러서 가. 이 비에 내가 운전하다 사고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고 뚜뚜 거리는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통곡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유리창을 부술듯이 몰아치고 있었죠. 남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 앞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콜택시를 불렀지만 폭우 때문인지 배차는 계속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어나가 길가에서 흠뻑 젖은 채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싸늘한 병원 냄새와 동생의 처절한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온기는커녕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곁에 없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기로 말이죠. 비에 젖어 차갑게 식어버린 제 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은 것은 바로 제 마음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의 공기는 날카로운 메스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를 때마다 제 심장은 덜컥덜컥 바닥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죠. 수술실 앞 전광판에 붉게 켜진 수술 중이라는 세 글자만이 제가 마주한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넋이 나간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저는 그런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사실 제 손이 더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엄마의 생사가 오가는 이 절박한 순간에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단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절을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의 그 무심한 음성이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 오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걱정돼서 다시 전화를 하지는 않을까? 바보같이 휴대폰 액정만 수십 번을 켰다 껐다 반복하며 기적 같은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진동이 울리며 남편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복도 구석으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어디쯤이야? 제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영혼마저 산산조각 내버릴 만큼 잔인했죠. 아니, 너 아직도 병원이야? 남편의 말투는 걱정은커녕 귀찮은 파리를 쫓는 듯한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병원이지 내가 어디 있겠어. 엄마 수술 들어가셨다고. 의사가 마음의 준비도 하라고 했단 말이야. 제발 당신 지금이라도 오면 안 돼? 제 간절한 애원에도 남편은 코방귀를 뀌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적당히 좀 해라, 진짜. 내가 아까 동호회 형님한테 물어봤거든. 장모님 연세에 심근경색 오는 거 흔한 일이고 요즘 의학이 좋아져서 금방 퇴원하신대. 죽는 병도 아닌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서 사람을 들들 볶아?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정적만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 호들갑?
당신 지금 그게 장모님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사위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제 물음에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아주 대못을 박아버리더군요. 틀린 말했어? 죽는 것도 아닌데 무슨 대역죄 지은 것처럼 사람을 불러내려고 해? 너처럼 그렇게 유난 떨면 멀쩡한 사람도 부정 타서 잘못되겠다.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간다고 뭐 장모님 심장이 다시 펄떡펄떡 뛰기라도 하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당당한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이니? 어떻게 입에서 그런 소름 끼치는 말이 나와?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비웃듯이 응수했습니다. 말 다 했냐? 나 이제 끊는다. 수술 끝나면 문자나 하나 남겨놔. 아, 깨우지는 말고. 툭 하고 끊긴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하며 복도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숨이 턱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눈물조차 말라버린 안구 속으로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잔인하게 쏟아졌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그 거대한 존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 저를 완벽하게 버린 것입니다. 죽는 것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냐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도려내어 시궁창에 던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남자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한 공간을 공유하는 타인보다 못한 괴물일 뿐이라고요.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걸어 나올 때까지 남편은 단 한 통의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제 마음속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의 자리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도려내었습니다. 사랑은커녕 증오조차 아까울 만큼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지요.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기도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 제 인생의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비참함의 극치에서 피어오른 그 서늘한 각오는 응급실의 한기보다 더 단단하게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창밖을 보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짓씹었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에서 남은 건 단 하나, 당신이 내게 준 그 모멸감을 그대로 돌려주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새기면서요. 긴 수술 끝에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나서야 짐승 같은 울음을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밤새 젖었던 제 옷깃을 서늘하게 말리고 있었지요. 그때 저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께서 달려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지훈아, 사돈 어른은 좀 어떠시니?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꽉 맞잡으셨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다시 울컥 쏟아졌습니다. 저는 차마 남편이 제게 했던 잔인한 말들을 다 전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시어머니는 텅 빈 제 옆자리를 보며 금세 상황을 파악하셨죠. 그놈은, 내 아들놈은 어디 있느냐? 낚시터에서 아직 안 온 게야? 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엄마가 죽는 병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냐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어깨를 잡고 부르르 떠시더군요. 뭐라니? 그놈이 정말 그런 소리를 했어? 이런 천하의 호로자식을 봤나? 시어머니는 갑자기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며느리 발치에서 통곡하며 사죄하는 모습에 병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하며 가슴을 퍽퍽 치셨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을 때 뒤늦게 나타난 남편이 유유히 복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낚시복 차림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아주 말끔한 모습이었지요. 엄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보며 오히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훈이 너 또 엄마한테 뭐라고 일러바쳤어? 내가 바빠서 못 온다고 했지. 왜 노인네를 병원까지 오게 만들어? 남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복도를 가득 채웠고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제 볼을 어루만졌죠. 엄마, 지금 나 때린 거야? 그래, 이 벼락 맞을 놈아. 네 장모님이 사경을 헤매는데 낚시가 눈에 들어오더냐? 어떻게 내 입에서 호들갑이라는 소리가 나와? 시어머니의 불호령에도 남편은 눈을 치켜뜨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난리야? 내가 틀린 말했어? 의사가 알아서 수술 잘 끝냈다며. 살아계신데 왜 다들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나만 나쁜 놈 만드냐고.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리며 오히려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야, 김지훈, 너 똑바로 말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남편기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고작 이런 일로 부모 자식 사이 이간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어젯밤 응급실 밖에서 들리던 빗소리가 겹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다시 한번 오열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진짜 짜증나네. 라며 신경질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는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속으로 낮게 의졸였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이제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명확한 결심이 선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그 당당한 아나무인이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는 꿈에도 모를 테지요.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다잡으며 어머니의 면회 시간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우셨는지 친정엄마는 무사히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창백했던 엄마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도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죠. 엄마,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어. 병원비며 간병이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건강만 회복해. 엄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착하고 가엾은 우리 엄마의 눈에 피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요. 응급실 복도에서 밤을 지새웠던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또 새롭게 조립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은 여전히 남편이 벗어던진 허물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툭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왔냐? 장모님은 좀 어떠셔? 그거 봐.
내가 뭘 했어? 죽을 병도 아닌데 네가 밤중에 유난 떤 거라고 했지? 내 말이 딱 맞잖아. 의사가 다 알아서 고쳐놓는다니까. 그 뻔뻔하고 악마 같은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예전 같았으면 억장이 무너져 내리며 악을 썼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모질 수 있냐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았겠지요. 하지만 참으로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파도 한 점 없는 거울처럼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분노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이성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응, 당신 말이 맞았어. 괜히 호들갑 떨어서 미안해. 제가 눈을 내리깔며 고분고분하게 대답하자 남편은 오히려 당황한 듯 텔레비전 볼륨을 줄였습니다. 너 왜 이렇게 순순히 인정해? 뭐 잘못 먹었냐? 아니면 병원에서 며칠 고생하더니 이제야 철이 좀 든 거야? 아니야, 당신 말대로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잘해주시더라고. 배고프지? 얼른 저녁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가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도톰하게 부쳐서 예쁘게 담아 올렸죠. 식탁 앞에 앉은 남편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밥을 한 숟갈 크게 떠넣었습니다. 그래, 진작에 이렇게 나올 것이지. 여자가 남편 길을 살려주고 집에 오면 편안하게 해줘야 집안이 평안한 거야. 네가 며칠 집 비운 동안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아? 참, 다음 달 우리 아빠 칠순인 거 달력에 적어놨지? 남편은 찌개를 후루룩 들이켜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폭군처럼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뷔페 예약은 네가 알아서 제일 좋은 곳으로 해도. 친척들 오시는데 답례품도 싸구려 말고 좀 그럴싸한 걸로 백화점에서 준비하고. 아, 그리고 그날 입을 한복도 미리 세탁소에 맡겨놔서 구김 하나 없게 해. 우리 아빠 칠순 잔치인데 동네방네 소문나게 아주 기깔나게 준비해야지. 남편의 뻔뻔한 요구에 속에서는 헛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지만 저는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더욱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 여보. 아버님 칠순 잔치인데 당연히 며느리인 내가 꼼꼼하게 다 알아서 준비해야지. 당신은 회사 일 바쁘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당일에 몸만 편하게 와. 제 완벽한 순종에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만족스러운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니까. 그래,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이 정도 내조는 네가 해야지. 아빠가 너 예의 바르다고 엄청 예뻐하시잖아. 이번에 칠순 잔치 잘 치러서 제대로 점수 좀 따봐.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식사를 마쳤고 저는 묵묵히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해치웠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고무장갑 너머로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죠. 그는 아마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을 향한 제 다정한 미소가 사실은 그의 목을 조를 가장 날카로운 비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이지요. 저는 그날 이후 예전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남편의 수발을 들고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매일 밤 빳빳하게 다려놓고 주말이면 낚시터에 가는 남편을 위해 고급스러운 도시락까지 싸주었죠. 여보, 빗길 조심해서 다녀와. 이번에는 진짜 큰 고기 많이 잡아와야 해. 알았어. 너도 집에서 푹 쉬면서 잔치 준비나 잘해놔. 남편은 제가 완전히 길들여졌고 완벽하게 예전의 아니란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낚시터로 떠나고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질 때면
저는 서재로 들어가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밤을 새워가며 차곡차곡 준비해온 서류들이 서늘한 빛을 발하며 숨죽이고 있었거든요. 달력에 붉은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쳐진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 날짜가 하루하루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붉은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덧그리며 짐승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껏 남편의 그림자로 무보수 가사도우미로 숨죽여 살아왔던 비참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응급실 복도에서 홀로 흘렸던 그 끔찍한 피눈물의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아버님의 칠순 잔치를 만들어 주겠노라.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평생토록 잊지 못할 아주 뼈저리고 지옥 같은 완벽한 축제를 말입니다. 드디어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었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부시도록 화창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방 화장대 앞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비싼 헤어젤을 듬뿍 발라 머리를 넘기고 새로 맞춘 고급 정장을 빼입은 채 거울 삼매경에 빠져 있었거든요. 여보, 내 넥타이 핀 어디 뒀어? 화장대 위에 봐봐. 어제 미리 꺼내뒀잖아. 제 대답에 남편은 넥타이 핀을 꽂으며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여깄네. 나 오늘 어때? 장남으로서 폼 좀 나지? 응, 아주 멋지네.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아버님이 아니라 꼭 당신 같아. 제가 영혼 없이 맞장구를 쳐주자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안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이 장남이 기를 팍팍 살려드려야지. 너도 이따 올 때 화장 좀 신경 써서 하고 와. 우리 아빠 칠순인데 며느리가 초라해 보이면 내 체면이 깎이잖아. 남편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흠뻑 취해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친척들 앞에서 번듯한 아들로 칭송받을 자신의 화려한 모습뿐이었지요. 호텔 뷔페 예약 확인은 다시 했지? 어제 매니저랑 통화해서 인원수 다시 맞췄어. 수건이랑 우산 세트로 맞춘 답례품 100개는 트렁크에 실어두기 무거울까봐 호텔 연회장으로 바로 배송시켰지. 제 완벽한 대답에 남편은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넌 일 처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깔끔하다니까. 그럼 난 어르신들 먼저 맞이해야 하니까 호텔로 바로 출발할게. 너는 미용실 들러서 바로 넘어와.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잊지 않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가. 늦지 않게 와.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남편의 구두 발소리가 복도 멀리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완전히 끊긴 순간 제 얼굴에 걸려있던 다정한 아내의 가면도 산산조각이 나듯 떨어져 내렸죠. 저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에서 입을 다나한 옷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시원한 휴양지에서 입을 화사한 원피스와 선글라스, 그리고 제 친정엄마가 좋아하시는 밝은 색상의 옷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짐을 모두 챙긴 저는 마지막으로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작성하고 제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어둔 이혼 서류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새하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와 남편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식탁 한가운데에
반듯하게 올려두었습니다. 텅 빈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더군요. 저는 미련 없이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고 친정집에 들러 엄마를 모시고 곧장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엄마는 불안한 듯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정말 이래도 되는 거니? 사돈 어르신 칠순 잔치인데 며느리인 네가 안 가면 그 집안이 발칵 뒤집힐 텐데. 나중에 정우가 화라도 내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엄마의 거친 손을 더 꽉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내 걱정은 하지 마. 나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무보수 가사도우미로 안 살아. 엄마 병원에서 생사 오갈 때 낚시하던 인간이야. 나도 이제 내 숨통 트이는 곳에서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다 잊고 나랑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오기만 해. 제 단호한 눈빛을 보신 엄마도 그제야 옅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온몸을 칭칭 감고 있던 무거운 쇠사슬이 단번에 끊어져 나간 것 같았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해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할 무렵 잔치 시작 시간인 낮 1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수석에 던져둔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벌써 20통을 넘어가고 있었죠. 메시지 창도 쉴 새 없이 팝업을 띄우며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 다 오셨는데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난리시잖아. 빨리 튀어와. 남편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문자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아가씨의 문자도 띠링하고 도착했습니다. 새언니, 도대체 어디쯤이에요? 고모님들까지 다 모이셨는데 언니 안 보인다고 아빠가 노발대발하시잖아요. 오빠는 화나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로비에서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발 빨리 좀 와요. 문자만 읽어도 최고급 호텔 연회장 로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남편의 우스꽝스러운 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 제주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한껏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란하게 울려대는 휴대폰 액정을 내려다보며 아주 여유롭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이토록 경쾌한 음악처럼 들린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차창 밖으로 시원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자리에 놓인 휴대폰은 마치 발작을 일으키듯 쉴 새 없이 진동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표시 위로 남편과 아가씨의 이름이 번갈아가며 번쩍였습니다. 엄마는 조수석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시며 제 눈치만 살피셨습니다. 지훈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니? 시누이까지 전화 오는 거 보니 식구들 다 모인 모양인데 어서 받아라도 보렴.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차를 해안가 전망대 한쪽에 천천히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귓가에는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죠.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통화 연결 버튼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귀청을 때리는 고함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야, 너 미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나타나? 아빠는 왜 며느리 안 보이냐고 난리치시고 친척들 다 모여서 수군거리는데 너 제정신이야? 빨리 튀어와, 당장.
배경음으로는 호텔의 잔잔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데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오빠, 언니 아직도 안 오셨대? 고모님들이 계속 찾으셔. 다급하게 외치는 아가씨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지요. 아마 남편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옥굿을 굴러가듯 아주 상냥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더니 남편이 기가 막힌다는 듯 펄쩍 뛰었습니다. 누구냐고? 너 진짜 돌았냐? 나야 나. 네 남편. 장난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택시든 뭐든 잡아타고 호텔로 오라고. 남편의 악쓰는 소리에 저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남편. 응급실 복도에서 장모님 죽는 병도 아니라고 낚시하시던 그 인간 쓰레기. 제 입에서 튀어나온 적나라한 단어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헉 하는 숨소리를 냈습니다. 너 지금 말이 그게 무슨. 저 지금 엄마랑 제주도거든요. 날씨가 아주 좋네요. 바닷물도 맑고. 제주도? 남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찢어질 듯 갈라졌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오늘 우리 아빠 칠순 잔치인 거 뻔히 알면서 제주도를 가? 너 우리 집안 어르신들 우스워? 당장 안 뛰어와. 남편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제 마음은 방금 지나온 맑은 바다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그가 제 가슴에 꽂았던 비수를 그대로 뽑아 그의 심장에 겨누었습니다. 아버님 칠순? 아유, 죽는 것도 아닌데 제가 꼭 가야 하나요? 뭐라고? 남편은 제 입에서 나온 자기 자신의 말을 듣고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잔치야 호텔 뷔페 직원들이 알아서 밥 다 차려줄 텐데 제가 간다고 뭐 음식 맛이 달라져요? 죽는 병도 아니고 고작 생신인데 적당히 좀 하세요.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서 사람을 들들 볶아?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만이 수화기를 타고 넘어올 뿐이었죠. 너 진짜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우리 아빠 잔치를 망치면서까지 이래야 속이 시원해? 떨리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저는 지독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라니요. 당신이 알려준 대로 행동하는 것뿐이잖아. 아프면 의사가 알아서 하고 잔치는 직원이 알아서 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나 찾지 말고 당신 혼자 그 잘난 효도 실컷 해. 아,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 꼭 확인하고 도장까지 아주 예쁘게 찍어뒀으니까. 남편이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여는 찰나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뚝 하고 끊긴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전화기 전원마저 아예 꺼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오직 제주도의 맑은 파도 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옆에서 숨죽여 통화 내용을 듣고 계시던 엄마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를 꼭 감싸 안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들었지? 그 인간 지금 똥줄 타서 죽으려고 해. 아주 꼴이 말이 아닐 거야. 엄마는 그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제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마주 웃어주셨습니다. 그래, 내 딸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아주 잘했어.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전해지는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지금쯤 신부가 사라진 결혼식장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겠지요.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과 시아버지의 불호령 한가운데에 버려진 남편.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이 끔찍한 지옥불 속에서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타들어가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해안도로는 제 앞에 놓인 새로운 인생처럼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저녁 바다는 온통 붉은 노을로 물들어 황홀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횟집 창가에 앉아 싱싱한 해산물을 즐기고 있었죠. 오랜만에 맛보는 여유와 평화로움에 엄마의 주름진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포근한 침대에 몸을 뉘었을 때쯤 저는 그제야 꺼두었던 휴대폰 전원을 천천히 켰습니다. 전원이 켜지자마자 예상대로 기계가 터질 듯이 알림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백 개의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음성 사서함에 남겨진 아가씨의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아가씨의 앙칼진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새언니,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빠 칠순 잔치를 이렇게 망쳐놔요? 아빠 화나서 뷔페 밥상 엎으시려다가 혈압 올라서 뒷목 잡고 쓰러지실 뻔했다고요. 친척들은 다 수군거리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오빠 편을 들기는커녕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오빠 등짝을 미친 듯이 때렸다고요. 아주 꼴좋다면서 장모님 아프신데 낚시나 가던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오빠는 창피해서 로비로 도망가고 잔치는 완전 아수라장이 됐다고요. 메시지가 끝나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한가운데서 등짝을 맞으며 도망다니는 남편의 우스꽝스러운 꼴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거든요. 친척들 앞에서 장남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길을 살리고 싶어 하더니 아주 제대로 망신살이 뻗친 모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가 남기신 음성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재생했습니다. 지훈아, 나다. 오늘 내 덕분에 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다. 친척들 앞에서 그 못난 놈 민낯을 싹 다 까발려주니 속이 아주 다 시원하구나. 내가 그놈 등짝이 부서져라 때려줬어. 짐승만도 못한 놈 아주 꼴 좋다고 면전에 대고 소리쳐줬지. 사돈어른 모시고 푹 쉬다 오렴.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 새끼.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찡해지면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편이 되어 그 지옥 같은 잔치판에서 제 대신 남편을 응징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불과 1시간 전에 남편이 남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잔치를 다 망치고 씩씩거리며 텅 빈 집으로 돌아간 직후였겠지요. 야, 김지훈. 너 진짜 갈 때까지 가자는 거지? 내가 잔치 망친 것까진 100번 양보해서 참으려고 했거든. 근데 집에 와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 내 옷장, 화장대 싹 다 비웠더라. 너 진짜 나랑 끝내려고 짐 다 싸서 나간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주했을 적막한 거실과 차갑게 식은 주방의 공기가 얼마나 소름 끼쳤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죠. 자신의 시중을 들어줄 무보수 가사도우미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식탁 위에 이 종이 쪼가리는 또 뭐야?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도장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찍어놓고 도망가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았어?
네가 우리 집안 개망신 주고 내 인생 망쳐놨는데 내가 순순히 도장 찍어줄 것 같냐고. 당장 돌아와서 내 눈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나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니까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아봐.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악을 쓰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주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안에서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쥐고 발악하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해야 할 잔칫날, 그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버림받고 아내마저 잃은 가장 비참한 남자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음성 메시지를 삭제 버튼을 눌러 미련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통쾌하고 시원하게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10년 동안 짓눌려 살았던 오만함의 감옥에서 완전히 탈출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내일 엄마와 함께 걸을 눈부신 제주의 해변을 상상하며 아주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밤은 제 인생에 다신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꿈 같은 휴가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푸른 바다를 보며 맛있는 갈치조림도 먹고 예쁜 카페에 앉아 실컷 수다도 떨었죠. 제주도의 맑은 공기를 마셔서 그런지 엄마의 혈색은 몰라보게 좋아지셨습니다. 휴대폰을 아예 꺼두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무슨 난리가 났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여행의 마지막 날 호텔 로비로 내려온 저는 그만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말끔한 대리석 바닥 위로 며칠 밤을 샌 듯 덥룩하게 수염이 자란 남자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비싼 정장과 헤어젤로 한껏 멋을 부리던 시아버지 칠순 잔칫날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구겨진 티셔츠에 퀭한 눈동자를 한 남편은 로비에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여보, 지훈아. 남편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곁에 계시던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제 바짓가래를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지훈아.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내가 돌았었어. 남편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혼 절대 못해준다며 악을 쓰던 며칠 전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버렸더군요. 이혼 못해준다고 소리칠 땐 언제고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청승이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가져왔어? 가져왔으면 이리 내놔, 접수하게. 제 매서운 호통에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혼을 왜 해? 나 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네가 집 나가고 생각해봤어. 내가 정말 인간 쓰레기였어. 정말 미안해. 게다가 아빠는 꼴도 보기 싫다고 내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으셔. 엄마는 나더러 호적 파서 나가라고, 너 같은 놈은 내 아들도 아니라고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셔. 회사에서도 잔칫날 소문 다 퍼져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이랑 장모님 발닦개로 살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린 채 오열했습니다. 그토록 자신만을 위하며 살던 이기적인 인간이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져
제 발밑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죠. 엄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더니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정수리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아주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비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기회를 줄게. 대신 내 조건들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날로 끝인 줄 알아. 제 말에 남편은 번쩍 고개를 들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진짜지? 조건이 뭔데? 100개라도, 아니 1000개라도 다 지킬게. 첫째, 당신 월급 통장 전부 내 명의로 넘겨서 용돈 받았어. 둘째, 그놈의 낚시 장비랑 골프채 전부 당근마켓에 팔아버려. 셋째, 앞으로 집안일은 전부 당신이 해. 나는 회사 일만 할 테니까 퇴근하고 오면 밥, 빨래, 청소 당신이 다 책임져. 마지막으로 넷째,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중요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매주 주말마다 직접 찾아가서 문안 인사드리고 용돈 챙겨드려. 우리 엄마가 아프시다고 하면 그게 새벽이든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든 당신이 운전대 잡고 제일 먼저 모시고 가. 할 수 있어? 남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에 머리를 찌을 듯 넙죽 엎드렸습니다. 당연하지. 다 할게. 전부 다 당신 시키는 대로 할게. 장모님,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친어머니 이상으로 제가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은 친정 엄마의 발밑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갑을 관계는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남편은 정말로 약속을 모두 지켰지요. 비싼 낚싯대를 전부 중고로 팔아넘기고 퇴근하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말마다 친정집에 찾아가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살가운 사위 노릇을 하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남편은 과일을 깎아다 대령하며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곤 하죠. 이제 시댁 대소사도 전처럼 저 혼자 동동거리며 준비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남편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챙기고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며 남편을 부려먹으시거든요. 오만방자했던 남편은 이제 제 말 한마디면 껌뻑 죽는 완벽한 애처가이자 살림꾼으로 환골탈태했습니다. 가끔 거실 한 구석에서 다리미질을 하며 땀을 닦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저는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들이켜며 혼자씩 웃곤 합니다. 죽는 병도 아닌데 호들갑 떤다던 그 끔찍한 망언이 결국 그를 세상에서 제일 말 잘 듣는 남편으로 개조시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폭풍우가 휩쓸고 간 제 인생에 이제는 맑고 따뜻한 햇살만이 비추고 있습니다. 뼈저린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이 완벽한 평화를 저는 앞으로도 아주 찰지게 누리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눈물 흘리며 참기만 했던 지훈의 아주 통쾌한 반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낚시나 하던 짐승만도 못한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바닥을 기는 모습에 여러분의 10년 묵은 체증도 싹 내려하셨기를 바랍니다. 착하게만 산다고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지요. 우리네 팍팍한 인생사 가끔은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반전이 있어야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 기막힌 세상만사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훈이의 당당하고 멋진 새 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웃음 가득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